아주 재미난 경제 이야기 출발. 안진걸 소장과 김희욱 연구원의 경제. 네,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분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네. 거의 혈투 직전까지 갔던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혈투 아유. 직전까지. 그 뭐 말 많이 해서 싸운 거예요, 뭐예요? 중학교 3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랑 한번 다퉈보고 네. 그런 다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몸싸움 처음이고. 네. 몸싸움까지는 하는데 찌라시도 돌고 아유, 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예, 예. 나누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후에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 캐릭터 재밌습니다. 지난주에는 뭔 이상한 주제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완전 망했었지요. 하지만 캐릭터만큼은 상품 가치가 있지요. 김희욱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런던 오빠 김희욱입니다. 런던 어서 오빠 오십시오. 김희욱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갑자기 낮에 그 정보지 같은 받음 글이 들어왔는데 네. 안진걸 소장님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형님이 또 사고를 치셨나 보다. 네. 말하는 거 누가 못하게 해가지고 또 배를 까셨나 보다. 근데 보니까 얼핏 보기에 그 받은 글의 키워드가 심상치 않았어요. 뭐요? 조선일보, 아. 뭐 시경 캡, 뭐 이런 얘기 들어있었는데. 네.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그러셨어요. 야, 정말 그 기자, 우리가 사실 기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최소한의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좀 있거든요. 예. 야, 근데 거의 뭐 건달 비슷한 예. 그런 기자더라고요. 상황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정말 언론 비평 전문가신데요. 아니 저널리즘 저도 항상 보니까 그거 보다가 라이브 보다가 정말 완전 왕팬인데 일단 6월 27일 날 정우성님을 만났네요. 세계 난민 사진전에서 배우 정우성님.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와. 형님, 유튜브에서 조선시대부터 얘기해주세요. 고조선 때 말고. 아니 그건 왜냐면 조선시대부터 분명히 얘기해줘요. 저번에 변정숙님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매불쇼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정우성님께서 너무 정우성 씨, 고맙더라고요. 저 엄청 사생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 선생님이랑도 친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세계 난민 사진전을 만났다는 보고 드리고요. 네, 그거 일단 우리 팬들에게. 보고 소소하게 6월 드립니다. 11일 오후 2시였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 1인시 갖고 왔죠. 해도 너무하는 네. 조선일보의 천인 공로할 가짜 뉴스들 예, 예. 정의구현 형사 고발장. 예,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런 피켓도 하나 들었고요. 경찰은 나경원 씨 비리도 조선일보 가짜 뉴스들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 예, 워낙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이제 제가 경찰청에 가서 하게 됐는데요. 네. 기자회견 하는 내내 몰랐는데 뒤에 어떤 분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기자님들이 사전에 물어볼 질문까지 다 해놔가지고 답을 다 하고 이제 제출 전에 포주 취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질문 안 받아요.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거기가 들려요. 경찰서 앞이었습니까? 예, 경찰서 앞에 고발장 제출 직전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보니까 구구 유튜브가 그냥 11일 걸로 왔나 보다. 아니면 지나가는 정치 건달이나 네. 요즘 시대 이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왜 민생경영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는 거 대뜸. 대뜸. 그래도 속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했죠. 그래도 설명을 드렸죠. 네. 민생경제 살리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경제학자 민생경제 살리는 정책에 조선일보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또 재벌 총수들의 범죄 행위를 조선일보 방시 일가들이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감시에 대해서 예전에 고발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가짜뉴스까지 많이 내보내서 연장선상에서 네. 고발했다니까 중간에 뭐라 하냐면요. 조선일보 재벌이에요?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물어보고. 조선일보가 재벌이에요? 재벌이냐고. 그래서 거의 재벌급 언론사죠. 또 설명하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2번이나 저한테 타박을 주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난간에 기대고. 삐딱하게 건달 비슷하게. 그 단추도 하나 풀어져 있었어요. 그 단추까지는 지적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빨리 단추 다 채워 빨리. 다 채워라. 맞습니다. 뭐 단추도 하나 풀 수도 있는데. 단추까지는 그건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네. 형님은 배도 깠잖아요. 2주 전에 그것도 들으셨는데 응. 난닝구까지는 괜찮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댓글에도. 실제로 그 지난주에 배 까는 거 예. 막은 제가 욕 태바가지로 먹었지 아, 배 깐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사리
희롱이면 희롱인데 제가 그렇죠. 잘못인데 아니, 좋은데 난닝구는 형님, 괜찮다. 그 조선일보 지금 계속 얘기하실 예. 때 호흡 조절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아, 자꾸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이렇게 아니 끊겨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게 이제 민감한 상황인데. 저는 예. 뭐 예. 그런 PR을 한 적은 없고요. 김희욱 바람 예. 잘 잡네. 그래서 아 왜 내가 하면 바람이고 여기서 하면 진정성이야.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막 그래서 했다니까 막 그렇게 계속 비아냥되고 막 쏘아대다가 네. 엄청난 발견하셨네 하면서 저희 막 보도자를 막 뒤흔들고 네, 그랬었죠. 기자회견 제가 1989년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데모를 한번 나가본 것 같고요. 데모 천재. 89년이요? 네, 1989년도 고등학교 2학년 첫 데모에 이제 데뷔한 이후에 데모 천재, 민생 천재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0여 년간 이런 기자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 20명의 기자들이 가면서 자기들도 처음 봤어요 하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아, 소장님이 처음이면 예. 진짜 처음인 예, 거야. 다른 분들도 다 놀랬다고 갔는데 저는 조선일보 안에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입장은 다르지만 최소한 매너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자는 맞긴 맞습니까, 근데? 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부 기자예요. 그것도. 아, 간부. 이름까지 다 나왔죠, 그죠? 예, 이름까지 나오고 경찰청 출입하는 시경캡. 시경캡이라고 하니까 기자들 지하시는 분이 그 그렇게 정도면 거의 너무했더라고요. 예. 거의 총경급 아닌가. 치안감 정도 아닌가. 웬만한 경찰 서장들은 그냥 맞담배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형님, 좀 쉬어요. 아니 조선일보에서 네. 내가 잘 알잖아요. 거기는 일단 경찰, 검찰 이쪽은 아무리 뭐 한겨레 경향 열심히 취재하고 뉴스타파가 열심히 취재력 발휘해도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어. 거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기 선배들부터 완전히 패밀리였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자 처음 되면 수습대 사스마을이라고 해서 경찰청 가서 아니면 영등포서나 강남서 같은 데 사건 많은 데 가서 이제 밤새고 막 이제 하잖아요. 네. 사건팀. 거기서도 이미 조선일보 기자들은 뭐 수사과장이 데려가 가지고 아유 동생 힘들지 누구 차장님 아직 계시나 막 거기는 이래 다른 끈끈하다 기자들하고 이거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정보도 더 주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해도 결국은 진짜 뉴스로 둔갑이 됐으니까. 아, 고생은 안진거리 했는데. 아니요, 재밌어요. 우리 김 나 박사님 치는 줄 재밌어요. 알았어. 런던 손이 오빠도 쑥 재밌어요. 날라와가지고. 아니요. 지금 안진걸 무용담 얘기하는데. 아, 많이 들었잖아. 저는 무용담이란 게 없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나 언론개혁의 문제점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의견이 달라갖고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최선의 태도와 매너의 문제인데 네. 만약 이렇게 거대 언론이 갑질이나 저같이 단련된 사람한테도 갑질의 행패나 이렇게 언어폭력을 일삼는데 논쟁하다 갑자기 저한테 당신이 문제하고 또 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경찰이 오죽하면 경찰들이 떼놨어요. 기자를 경찰이 떼놓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네. 기자들 경찰관 선생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업무 방해하는 너무하다. 것 같으니까 때려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예. 그 장면이 슬픈 게. 예, 저도 슬펐어요. 사실. 안진걸 소장님이 너무 키가 작아. 아, 그래서 막 더 약 오르더라고. 예. 그분 옆에는 또 이 난간 네, 올라가셔가지고 키도 크고. 그래서 경찰이 딱 말리는 순간 그때 막 잡으러 가더라고. 말리는 거 보고. 조금 안심이 네, 돼요. 조금 안심이 있으니까. 당신은 도대체 기자입니까? 깡패입니까? 건달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울부짖었죠. 아니 울부짖었어요. 아. 정말로. 그래고 다음번에 시위하실 때 오. 제가 목마라도 태워드릴게요. 사실 현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분들이 너무 화가 길을 닫았어 나가지고 이제 나한테. 화가 났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 제가 다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네. 하고 참았는데 한 일주일간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죠. 저희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네. 하나 있었고 네. 근데 다음 주에 고발뉴스 이제 저번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상호 기자님 그 고발뉴스를 응원 방문 갔는데 네. 거기서는 더 충격적으로 그 기자 2명이 네. 고발뉴스가 정의경연대에 기부를 했어요 예전에 네. 가장 어려운 시절에 미담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인지 어디서부터 이상한 정보를 받은 거예요. 정의경연대 돈이 고발뉴스로 수백만 원씩 싸준 거로 정보를 거꾸로 알게 된 다음에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정의경연대 돈이 수백만 원씩 고발뉴스로 싸줬던데 횡령 공범 아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다짜고짜. 이것도 음성을 이상호 기자가 녹음을 해놨는데. 해당 기자예요? 예, 해당 기자예요. 사실 기자가 예를 들어 횡령 관련한 취재를 하더라도 횡령 아닙니까? 이렇게는 취재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 예. 예민한 질문을 할 때는 그렇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이렇게 취재가 돼서 사실이 확인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입장 좀 물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지. 조심스럽지. 근데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횡령 아니에요? 근데 팩트도 반대잖아요.
사실은 고발 뉴스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에 있는 데랑 할머니들 제일 힘들 때 500만 원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미담이잖아요. 네. 칭찬받아야 될 분들한테 횡령 공범을 모르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 기자님 전화하셔갖고 이성 기자님한테 서부지검 출석 안 하냐고 이제는. 아, 일반 시민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전화 받으면 아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무섭죠. 저는 언론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공포나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이건 우리 사회를 생각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네. 진짜 힘 있는 권력기관이 감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끝.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멈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먼저 멈췄어요 오늘은요. 네, 잠깐만 좀 멈춰주시고 김희웅님 준비하신 주제 갔다가 다시 또 건너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희웅님은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우리 국민 만화가 허영만 화백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 생활 밀착형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 걸로 유명한데 지난번에 주식 만화를 그리다가 마이너스 25% 손실이 나서 손절과 함께 절필을 한 사연. 아. 25%가 손실 나면서 더 이상 내가 이 만화를 쓰는 건 안 된다. 하고 절필을 했습니다. 절필했습니다. 주식 관련된 심지어 식객 만화 그릴 때도 네. 단 한 번의 식중독이나 음식 사고가 없었던 분인데 네. 주식 만화 그리다가 6천만 원이 아. 4천만 원이 되면서 식객을 그리면서 체한 것보다 더 큰 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투자한 거를 만화로 이제 그렸던 거죠. 어떤 투자하시면서. 종목을 어떻게 사고 팔고 이걸 하다가 이제 만화로 그대로 그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그림도 안 그리겠다. 근데 이 만화에는 전문 자문단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5명의 자문단이 네. 1,000만 원씩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허영만 씨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총 6천만 원을 굴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25%가 됐고 그런데 그 6명 중에 허영만 씨가 2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본인들도 따로 하고. 40%. 예. 아, 야, 이 전문가의 무용론. 네. 야. 과연 주식계의 전문가란 있는가? 아, 전문가가 있느냐?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동학개미 운동도 네. 과연 말로가 어떨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 동학개미는 진짜 기존의 그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막 그 잡주에 붙는 개미가 아니라 진짜 스마트 개미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정영진 씨 하는 방송에서 어떤 그 저변 지식의 확대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트 잘 보고 네. 주식 용어나 막 경제 용어 이런 걸 다 꿰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용어를 많이 알고 그냥 단순 지식 습득만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네. 의학 용어 많이 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느냐? 네. 제 친구 중에 제약회사 약 파는 영업하는 친구 있는데 걔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네. 온갖 의학 상담 한의 양의 교통사고부터 다 해요. 그래서 걔가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과연 지금까지는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네. 과연 앞으로 이분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나오고 돈을 현금을 내 주머니에 차익 실현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말년에 네. 쪽박을 찼거든요. 네. 오히려 거기서 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똑똑하다고 날고기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났으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냐.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일반적이지 않은 논법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망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라고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아니죠. 논법이지. 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망하냐면 본인이 주식에 대한 과신을 하는 거예요. 과신이야. 내 실력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김희웅님은 어떻게 분석하신 겁니까?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망합니까? 결국은 많이 아는 것도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부를 하고 스마트 개미가 되는 것도 네. 시장에는 통하지 않고 네. 어차피 이 8대2 법칙에 따라서 20% 정도만 돈을 버는데 그만큼 표본이 커질수록 돈을 번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지. 나머지 80%에 드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스마트 개미들도 이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여기 도움 준 5명은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죄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렇죠. 정영진 씨는 이제 과신에서 오는
그런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는데 아니 뭐 분석을 했으니까 이 주제를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코비드 19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부담을 가진 거죠. 혼자 자기네들 자금을 운용할 때보다 이렇게 이게 만화로 그려져서 더군다나 5명의 전문가가 자기 실명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나오니까 과욕을 하다 마인드 컨트롤 못한 거죠. 거기다 목표 수익률도 네. 너무 높았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아? 아니 그 도입부는 좋았는데 3%에서 하시고요, 아저씨 그거는. 아니 그 도입부는 매우 흥미롭게 쫙 빨려 들어갔는데 아 메가리가 없네 본론이.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 전문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 자본주의가 이렇게 마이너스 저축과 절약. 한 푼 두 푼 저축. 아 저축과 절약. 그래야 그나마 묘자리라도 마련한다고. 상조라도 그나마 백사 안 하려면 저축이라도 해야 돼. 무슨 투자야? 언제부터 아니, 뭐 주식 근데 투자했다고? 뭐 50일 이평선을 언제 봤다고 그걸 알아? 아니 3%씩 알았죠? 아 재밌네. 하지 말라고요 나도. 3% 하지 마요. 아 재밌어. 난 할 거야. 그럼 7명 더 못해서 10%로 가든지 아예. 꼭 한 번은 나 사고 칠 줄 알았거든. 꼭 사고를 쳐. 그런데 저축을 통한 은행의 그 생산 지원도 있지만 주식을 통한 생산 자금 조달은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저축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소장님, 그 묘자리로 같이 들어가지 마요. 네, 이미 이거 아니, 그러니까- 죽은 판이에요. 네, 이거 죽은 판. 아니 시작은 매우 좋았어요. 네, 이거 정말로. 죽은 판이야. 흥미진진했어요. 네, 이거 죽은 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네.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경제 전문가가 절약과 저축을 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0%면 어때? 원금이라도. 아니 이걸 이걸 저 경제 전문가라고. 경제 전문가. 알쳐놓고. 출신. 애널리스트입니다. 금융투자 분석사. 금투협에 등록된.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네. 아니 저축약에서 근데 0% 금리로는 우리 국민이 너무 힘들고요. 네.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를 하잖아요. 그럼 작년에 3.3% 정도 금리는 나왔어요. 그 배당이 나왔어요. 네. 주식보다는 안전하죠. 예금보다는 수익이 좋고. 네. 예금자 보호법상에 보호는 안 받지만 지역 신협이 망하는 일은 거의 아, 없거든요. 보호 안 받는 거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네. 중위험 중수익. 그런 건 없어. 아, 그런 건 없어. 저수익 그 저리스크 이것만 네. 있어요. 아무튼 저위험 저수익.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면 3.3% 정도 받는 건 사실이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허망하니까 지금 주식 투자나 예금하는 분들한테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희욱 박사님 말대로 하면. 저 소장님, 네. 이 묘자리 같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예, 죽은 그만, 판이에요. 네, 그만. 죽은 판입니다. 네. 형 뭐로 누우면 돼? 둘이 같이 들어가. 마주보고 가자고. 피라미드처럼. 확실히 웃음으로 가네. 웃음으로 가. 뭐로 누워도 묘자리만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뭐로 자, 누워도 2인 1서. 네.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자, 그리고 민생 천재.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예. 소장님은 어떤 민생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 이번 주 지난주 지금 민생 사회경제에서 최대 이슈가 3개입니다. 하나는 대학가 등록금 대학교 환불 등록금. 되는 거냐, 네. 언제 되는 거냐, 얼마나 해주겠다는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지급하면 어떻게 얼마나 주는 거냐. 네. 그다음에 21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많이 제출되는데 네. 이거 뭐 건물주의 세입자로 갑질 부리는 거냐, 뭐 요런 이제 막 좀 하나만 과도한 선택해 뉴스가 주시죠. 자, 있거든요. 요 중에 네. 하나만 아, 합니다. 여기 그러면- 돌림판 없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 오늘 또 끝날 것 같아. 빨리 해야죠, 빨리. 형님. 아니. 하나 더 해요. 아니. 하나만. 형님 하나만. 등록금으로 갑니다. 지금 한참 이슈니까 네. 당정청이 어찌됐든 일부라도 환불해 주는 거 가닥은 잡았습니다. 6개 중에 등록금은 들어가죠. 예. 우리 어떤 저 거요? 통신비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중에서 아. 등록금이 교육비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네네네네. 우리나라 이제 초중고는 다 이제 의무교육, 무상교육화 됐으니까요, 사실상. 근데 가닥 잡아서 속보가 나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일각에서 정부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대학들은 특히 대학들 중에서 가난한 사립대학 중심으로는 이렇게 되면 함부로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이제 더 커진 겁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2학기 때 1학기 온라인 수업만 한 거에 대해서
등록금을 건국대가 지금 처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2학년 감액을 하기로. 네. 감액을 하면 그중에 일정 비율을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가닥을 잡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학생들 등록금을 국가 세금으로 그런 지적이 메우냐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대학 책임이 맞죠. 네.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처럼 수업을 했거든요. 한 학기내. 네. 사이버 대학 그 등록금이 15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받는 400~500만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만 받아라는 게 학생들 학부모들 요구입니다. 솔직히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규모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수도권에 적립금도 엄청 많고 예산도 풍부한 대학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의 사립대학 중에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때문에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고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열받는 것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돈을 엄청 쌓아놓고도 왜 100만 원도 환불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분노가 쌓여져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추석 전에 제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려면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일단은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게 해보자라는 여론도 동시에 형성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네. 다만 정말 돌려줄 돈이 없고 가난한 사립대학들도 꽤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종의 사립대학이 한 50% 내면 정부 50% 낸다든지 이런 안을 매칭펀드 유치원비 돌릴 때 그렇게 5대5로 매칭했었거든요. 네. 이것이 정의당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안이 지금 마지막 각축을 벌이고 있다. 네. 우리 이렇게 김희웅님 보입니다. 해결 방안 혹시 뭐 대학 가지 마라 이런 거 없을까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사실 대학생 1학년이라고 해봤자 19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뭐 대출도 원래는 안 해줘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 대출은 사실 이 사람의 미래 소득을 보고 대학교 졸업하면 소득이 생기겠거니 하고 등록금 대출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학교가 사실은 주 채무자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약간 등록금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신용대출 받은 거, 대학 그 등록금 대출에 대해서는 약간 대학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야 대학들도 등록금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또 학생들 취업이나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금 대출 받은 걸 대학이 같이 갚으라고요? 아니 주 채무자가 대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채무자가? 네. 보증인 개념이니까. 이게 지금 하는 얘기랑 맞는 아니 그렇지 맥락이야? 않으면 학생 자체의 신용이 없는데 왜 대출을 내줬겠어요? 아무리 등록금이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이 관점에서 돈을 보는 빌려서 학생들에게 재대출을 해줘라 뭐 이런 취지네요. 오히려. 아니죠. 이제 아니면 채무를 보증을 서주거나. 나눠 가져라. 예. 네. 등록금을 대학이 내라. 맞나요? 아니죠. 신용으로 이제 채무를 가져라는 게 뭐예요? 등록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네. 주 채무자가 대학이 되고 네. 학생한테도 이제 어떤 상환의 의무가 있긴 있지만 네. 이걸 아예 그냥 채권이 휴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그 판정이 날 경우에는 대학하고 합의를 해서 이걸 뭐 컷을 하거나 네.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이 더 재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기 금융기관에서 돈을 학생이 학생한테 빌렸는데 만약 학생 못 못 갚아 갚으면 이제 그러면 대학교가 대학이 은행에 갚아라. 대학이랑 해서 예 네. 거기서 이제 쇼컷을 받아가지고 할인을 받아서 채권을 뭐 할인하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라는 거죠. 네. 그 등록금을 깎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건 어디서 알아서 할 아니 일이야, 그래서 그건. 전 세계적으로 대학 보면 졸업했는데 이 학자금 문제 해결하는 방안은 네. 요즘에 미국도 국공립대학교는 무상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자본주의 총국 네, 미국도 네. 사립대학도 얼마 전에 뉴욕 의대가 사립대학인데 등록금이 5천만 원이 넘는 곳인데 전면 무상교육을 선포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선택하는 사람들 오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시장의 논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고등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까지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재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국가장학금까지는 생겼어요. 최대 520만 원까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무상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것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등록금이 세계에서 3, 4로 비싼 나라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학자금을 그러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어떻겠느냐. 가까운 일본이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은 비싸더라도 무이자로라도 빌려주고 네, 나중에 네, 네. 돈을 벌어 갖게 하는 건데 현재 그래서 대한민국도 2%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예전에는 8% 막 9% 했거든요. 많이 줄어든 거죠. 네. 대단한 진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등록금을 미국처럼 없애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면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해줘서 네. 이자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나중에 돈 벌면 갚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취업 학자금 상한제라는 제도로 도입돼 있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하면 등록 분담도 확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아니요. 오늘 요 정도로. 조선일보하고의 그 슬픈 추억을 이야기하니까 네. 아까 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어요. 아, 많이 소진됐군요. 근데 진짜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정말 되셨나 힘든 봐요.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여기 꼭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야, 천하에 안진거려도 그렇게 당하고 그렇지. 그렇게 주눅 들고 슬퍼하는데 기업 홍보팀, 기업 관계자들은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겪었다. 그러니까 기자에게 권력을 준 것은 대기업,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나 또는 뭐 종교 권력이나 경제 권력 중에 행포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감시를 잘해라고 나 대신에 좀 감시해주라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와 네. 일정 권한을 준 거잖아요. 공적 행위를. 근데 그걸 악용해서 너무나 많은 갑질의 행패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다 그런 건 결코 아니지만 네. 정말 이런 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네. 그 사람들 놀랬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당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